대선을 26일 앞두고 오늘 저녁 여야 후보 4명이 두 번째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적폐 수사 발언과 후보자 부인의 각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개헌과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고 지역을 순회하는 정책 홍보 열차도 충남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열 교환기를 시험 작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부족 사태가 계속되면서 오는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완전 중단되고 진단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방역이 안정되면 언제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겠다며 다음 주라도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파문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모시고 여당 입장 들어봅니다.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오늘 저녁 열리죠. 안계속 판세 박빙승부라서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저녁 2차 TV 토론을 앞두고서 선거운동 일정도 미룬 채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으로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데다 후보 배우자들을 둘러싼 의혹 공방도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후보들 간 대면 공방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 일정이 평소보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저녁에 있을 토론 준비 때문이라고요? 네, 대선 후보들 오늘 선거운동 일정을 아예 잡지 않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해가며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네 후보가 오늘 밤 8시 2차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YTN 등 케이블 종편방송 6개사가 주관하는 토론으로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토론은 2030 청년 정책,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 정책 관련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대선 판도 최대 변수로 떠오른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또 후보 배우자들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등을 놓고 후보들 간의 대면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오늘 오후 K컬처 주역인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행사 참석을 취소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오전 염수정 추기경 예방 이후에는 다른 일정 없이 예상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도 양강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 묻고 차별화된 정책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공방, 이미 여야 간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죠. 네, 적폐 수사 논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이후 그야말로 전국의 핵으로 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흘째 격앙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법치주의,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적폐를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적폐를 봐야 한다며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해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하는 게 법치주의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시죠.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본인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준석 대표 역시 SNS에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권 심판 여론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적폐수사 논란과 함께 후보 배우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는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라며 즉각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와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10억 원이 예치된 계좌를 건네고 전주로서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선대위는 또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분당 신도시 인근 토지 16만 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의 대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의 공세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의혹을 덮기 위해 급조한 물타기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 발 나아가 김 씨에게 제기된 과잉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를 찾아 수행비서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공문서를 위조, 횡령했다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꼭 26일 남았네요.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노하고 또 사과까지 요구한 상황. 대선 정부의 지금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각종 의혹의 단일화 변수까지 대선 전국 판세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선을 26일 앞둔 전국 현안,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적폐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지금 본인이 고발 사주권은 물론이고 예. 윤호진 전 세무서장을 비호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하는데 관여했던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조우영을 봐줬고, 그다음에 삼부토건에 지금 조 회장 관련된 사건도 아주 봐주기 의혹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부인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이 이제 구체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다 거짓말로 해명이 된 게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장모는 19만 평 규모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니까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예. 아마 역대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이렇게 본인 부인 장모가 이렇게 비리에 쌓인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란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있었는가요? 예. 이거를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본인이야말로 적폐인데 도대체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현직 환경부 장관 구속 기소했습니다. 산자부 장관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수석들을 다 기소했어요. 울산 사건으로. 예. 그리고 청와대를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자기 상관인 법무부 장관도 부인까지 다 기소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뭘 또 적폐를 구체적 내용이 뭐냐니까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의혹들 지금 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것도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떤 밝혀내야 될 내용들이 그게요. 지금 나오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권력은 검찰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뭐냐? 죄가 있더라도 내가 수사하고 내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선택권은 다 검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기소 독점주의에, 검사 동일체, 불고불리의 원칙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과 상관없이 검찰 선배들은 다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 눈치 보고. 그렇군요. 그렇게 아니 보고 김건희 계시는군요. 소환도 않고 예.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다른 사건과 비교가 됩니까? 그럼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그렇고요. 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편을 든다기보다도 전부 다 의식하고 다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4년 넘게 5년 가까이 검찰 개혁을 계속 강조했고 해왔는데 예. 결국은 실패한 거로 보시는 겁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지난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 항상 그래서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권력과 검찰과의 관계가. 그것이 상호적으로 견제 균형이 되면서 여권 세력의 부패를 막는 그런 요소도 작용할 수가 예, 있는데 여기는 검찰총장 출신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삼권분립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 미리부터 벌써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위 검사 사위 백을 믿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장부가 있을까요? 예, 이제 예. 대통령 사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염려가 큰 그래서 거죠.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윤 후보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께서 조그만 뭔 이야기하면 야당이 검찰 수사 개입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예. 자기 대선 후보가 전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뭐 적폐 불법을 저질렀고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게 완벽한 개입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 자기가 검찰총장이에요? 예. 대통령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집권하면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제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네. 본인은 자기 사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개입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 저희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염려를 하냐면 예. 원전 관련 사건 이제 산자부 장관을 기소했잖아요. 월성 원전 네. 사건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요. 네. 예. 뭐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을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40회 이상 거론이 됩니다. 공소장에. 예. 공소장이에요. 울산시장 사건도 대전지검이 수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울산도 30회 이상이 거론이 되고 예. 완전히 그냥 대통령을 기소만 안 했지 사실상 칼끝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공소장을 보면 비춰지는 거죠. 예. 현직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이 앞으로 이 검찰권 남용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그동안 대선 현안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 내지 않다가 직접 썼다고 하죠. 썼다고 하는데 분노하고 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를 사실 할 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심으로써 운명적으로 정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아픈 기억이 얼마나 큽니까? 비단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저 자신도 지 몸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 아픔 속에 2009년 5월 23일 그 비오는 봉하마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죄죠. 기획해서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반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보니까 계속해서 사과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라는 입장 정도를 얘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오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왜 사과해달라고 매달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준석 대표는 아직 그 아마 나이가 있어서 그때의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를 거예요. 그 그때라 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예. 돌아가실 때나 예, 그 노무현 전에 또 선거 당시 상황. 검찰의 예. 역사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권력, 예.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원칙에 따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예. 상대방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뜻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려면 본인 부인 장모,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라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예.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둘러싼 거대한 집단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집단이 문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쎄, 뭐 예. 여러 가지 그런 말은 궤변이고 궤변이다. 어쨌든 대통령 책임자에서 대통령이 총괄 책임을 지는 거죠. 모든 예. 분야는. 지금까지 그렇게 악의의 보복 심리에 정권 교체를 떠들다가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또 이번 사안은 윤석열 후보가 자기 모습 반드시 그 발언 배경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 뭐 그건 국민이 평가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국민 앞에 사과할 문제고 어차피 이게 저희들은 기본 방향이 미래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항상 자신 있어 한 것은 술 마실 때하고 수사할 때. 그 예. 두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이 총기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예. 경제 이야기나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 실수가 나오고 틀린 말이 나오고 뭐 알리 백도 모르고 뭐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에너지 대전환 위기 속에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파문, 적폐수사 발언 파문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야 대표로부터 입장을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대표께 듣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적폐수사가 정치 보복이 되느냐, 그리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야당은 자기들 수사하는데 왜 이렇게 반발하고 했어요? 그런 너무나 유치한 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기면 수사하면 될 것이지 왜 없는 적폐를 만들려 하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에도 문제가 됐던 현직 장관들도 다 구속시키고 기소했던 윤석열 검찰 아니었습니까? 환경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사과 요구 발언, 분노 발언, 이 발언이 야권 후보 흠집내기 아니냐.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이렇게 각을 세우고 사과를 요구하는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역으로 말씀해야죠. 먼저 예. 도발을 한 사람이 원인 제공을 윤석열 했다는 후보가 게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건 이제 여당의 주장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께서 평소에 말을 얼마나 아끼고 신중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이러던 분이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사실 항상 점잖은 말투를 쓰시고 이렇게 균형된 어법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이 정도였던 건 진짜 화가 나셨다는 거고 예. 그걸 좀 파악을 했는다 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니까 이 두 사람의 대치 구도로 이렇게 바뀌는 양상이고 이번 논란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이재명으로 해야 되는지 더욱더 확실하게 저 동력이 생기는 계기가 긍정적인 된다고 영향을 미칠 생각합니다. 것이다 오히려. 예. 예.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전 정부에 대한 실정 같은 건 당연히 평가하고 또 예. 뭐 심판할 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과거를 부정하고 또 막 칼춤을 추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잘하는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5만 명 이상 나오게 생겼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앞으로 위기가 새로운 대통령은 정말 위기가 쏟아져 내려올 겁니다. 예. 이거를 해나갈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사과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잉 의전 논란 이재명 후보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배경에 이낙연 위원장의 진솔하고 겸손하게 사과하라 이런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예. 우리가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낙연 이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온 걸 계기로 이 직접 사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민심이 많이 좀 돌아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예.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사과하고 또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전 의원이 도지사 부인이 장 보는 것 받느냐라고 하셔서 이 발언 듣고 좀 놀라신 분들이 좀 있던데 인천시장 지내셨잖아요. 지자체 단체장의 부인이 장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이 발언이 왜 나온 것입니까? 그런 말은 잘 모르겠고 제 아내는 예. 항상 지금도 직접 운전하고 장 보고 다닙니다. 아, 아내분은 그동안 뭐 인천시장 때나 의원 때나 직접 장 보고 다 하셨다. 근데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유인태 알겠습니다. 의원님 독특한 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수사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항의 방문을 갔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근데 중앙지검장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검찰공화국 그리고 검찰 카르텔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그것보다는 뭐 네. 우리가 굳이 만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떤 여야가 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뭐 안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은 취한 정책 것으로 알고 중립성을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의사를 뉴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예. 정말 저도 이 뉴스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검찰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이 검사라는 것이 공익의 대표자 아닙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표하는 게 이 검사입니다. 국가를 네. 대리하는 게. 예. 정말 자기 검찰 출신이라 그래서 더욱더 엄정하게 저는 업무에 임해야 된다. 혹여라도 그 눈치 보고 검찰권 행사가 이렇게 무뎌져 버리고 돼버리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 관련 수사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특검을 주장을 했고 빨리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했는데 결국은 특검이 대선 전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잖아요. 여당에서도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어제 그 기자 회견 때 보니까 대장동 수사 재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게 진실인지 검찰이 둘 다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글쎄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 검찰권의 비대화는 크고 예. 독재 시절에는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이런 권력기관 조직이 권력을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네. 그런 게 민주주의 국가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도 다 이제 못하도록 되다 보니까 완전히 무소불위의 독점적인 권력을 갖는 게 바로 검찰 아닙니까? 이 검찰 개혁, 여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를 예. 만들어서 공처도 만들고 1단계가 수사권 이제 조정도 하고 되는데 다 했는데 이게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25명 검사 가지고 2,500명 검찰 조직과 어떻게 견제 균형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하셨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 해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뭐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뭐 논란도 좀 되고 있습니다. 진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계속 안 후보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걸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아,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라는 게 공동정부, 뭐 통합정부 이런 말씀 저번 때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시했던 거고 저도 예. 제가 했던 일관된 말씀이나 이재명 후보께서도 우리나라는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파의 사람만 가지고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정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모아서 통합 정부를 만들자 이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흡수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협상은 없다. 뭐 10분만이라도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사퇴하고 지지해라라고 거의 모욕적이고 굴욕적으로 항복 투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일화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자존심도 없고 완전히 자기 부정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대선 구도에서 단일화가 되면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 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네. 단일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죠. 있습니까? 단일화 되면 예.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뉴스 보니까 최진석
그 위원장 예. 선대위원장인가요? 예. 그분이 99%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예, 말씀했더라고요. 예. 지금 뭐 단일화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뭐 물밑접촉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거기서 뭐 여러 이야기 한 것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누가 되든 미래가 암울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발언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분 생각이니까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하도 네거티브가 되다 보니까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예. 그 와중에 대해서 저희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면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고 준비된 후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리더십은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는데 지금 완전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권을 이용해서 이만희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단을 확보해서 방역에 정말 철저하게 대응한 이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냐. 검찰총장이랑 막강한 권한을 줬더니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영매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영장 하지 마라. 영장도 안 해버리고 집행도 안 하고 신천지를 봐줬다가 요즘에 신천지가 그렇게 대가로 자기를 돕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당시 이제 이상직, 윤미향, 박덕흠 의원 제명안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네, 하셔서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지금 소위원회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야당이 위원장인 것과 여당이 우리가 위원장인 두 군데 나뉘었는데 예. 지금 이상직, 박덕흠 의원이 우리 당 쪽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고 예. 야당 소위원회 윤미향 그 의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논의에 들어갑니다. 논의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국민들도 많고 한복 문화 공정 이 논란도 겹쳤습니다. 반중 여사가 좀 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할 얘기는 해야죠. 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불법 오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문화 공정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할 것은 협력해 가지만 경제 분야에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할 말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주적 외교를 실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있잖아요. 지난번 TV 토론 때보다 오늘 더 치열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난번 TV 토론 때 나는 탐색전 같더라고요. 지난번.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번엔 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지만 예. 거꾸로 같은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김만배 네. 카드, 그 죽일 카드가 뭡니까?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1000만 분의 1, 1000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 그 연희동 그 집을 개 키우려고 사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가집에서 잠깐 스쳤던 사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상정답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 너무 이 정의당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오늘도 5만 명을 넘으며 이틀째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조정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의 현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926명입니다.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틀째 5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만에 2.0배, 2주 전보다는 3.4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1명으로 전날보다 11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49명이 늘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18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7만 7,014명으로 하루 만에 2,800여 명 늘었습니다. 네, 확진자는 5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죠.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다음 주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도 현행 거리 두기 조치 종료까지 일주일이 남아있지만 결단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중대보건 제1통제관은 유행 상황과 위중증률,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전제해 확진자가 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이 급증하지 않으면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 완화, QR코드 등이 같이 맞물려 있다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요가 급증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관련해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최고 가격제가 도입되면 특정 상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을 빚는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현재 온라인에서 자가검사 키트 가격 교란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한정하는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관리 체계가 고위험군 위주로 바뀌면서 일반 관리군인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 등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오늘 관련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돈이동 쪽방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은 이번에 바뀐 체계로 재택치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곳 쪽방촌은 복도를 중심으로 방 한 칸짜리 공간들이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많게는 10명까지 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명이 감염되면 전체로 집단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곧바로 검사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야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곳 주민 35%는 관리 대상인 고위험군이 아니라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속 항원 키트를 좀 제공받아서 주민들이 방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신속 항원 검사를 위한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16만 명 정도로 한 주에 1,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다음 달부터 자가진단 키트 공급량이 늘어나면 임신부나 방역 취약계층에게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이 확진되고 증상이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관리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곳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하는 의료진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휴대전화가 없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 반응이 있어도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일반관리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해 배포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도 부담인데요.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와 세척용 소독제 등 재택치료 용품 4가지를 모두 갖추려면 최소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라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곳 월세가 평균 24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언감생심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돈이동 쪽방촌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CJ 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노조가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택배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결의대회가 지금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이곳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CJ 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했는데요. 결의대회가 끝난 뒤에도 택배노조는 이곳에서 어제와 같이 밤샘 점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민주노총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CJ 대한통운 본사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이 빚어져 양측에서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어져 온 총파업은 오늘로 46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배송 불가,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의안은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업무를 기사 업무에서 떼어내도록 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합의에 따라 인생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가운데 60% 이상을 사측이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여건에 따라 택배기사가 분류 업무를 하는 곳도 있지만 60시간 미만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을 잘 지켜왔다고 반박했는데요. 불법 점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측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전국 25개 택배터미널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사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요금 인상분 배분에 대해선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인상분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사측 주장을 검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갈등을 봉합할 중재자가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시 화약고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큽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입니다. 오전 9시 반쯤이었는데요. 여천 NCC 3공장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4명은 31살 이모 씨 등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여천 NCC 58살 하모 씨 등입니다. 현장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47살 오모 씨 등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 4명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없었는데 폭발 당시 충격으로 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여천 NCC 3공장에서는 열 교환기에서 공기가 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밀 테스트인데요. 1톤짜리 덮개가 튕겨 나가고 임시 시설물이 무너진 현장은 폭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고는 열 교환기의 압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천 NCC는 원유에서 빼낸 나프타로 에틸렌 등 기초 화학 물질을 만드는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미 4명이 숨져 지난달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천 NCC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유해 가스가 새나와 4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08년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지난 2001년에도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2달 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수 산단 내에 여천 NCC 3공장 폭발 사고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친 큰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번째 산업 현장 사망 사고고요. 이번 폭발 사고 왜 일어났고 대책은 없는지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자, 열 교환기 뭐 테스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사고 같습니까? 지금 영상을 제가 보고 지금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여수 여천 NCC 사고는 열 교환기 테스트 작업 중에 네. 시험을 위해 압력을 가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네.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열 교환기에 압력을 가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고, 또 폭발 후에 후속 화재가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었을 때, 예. 저는 유체역학 시점에서 열 전달이 잘못되었거나, 네. 혹은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관의 오염이라든가 손상, 또 균열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열 교환기는 유체역학적으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열 교환기는 유체역학 측면에서 고온 유체의 온도를 낮추거나 네. 또 저온 유체의 온도를 높여서 평균 온도 차에 맞게 조절하는 것인데요. 네. 이 열량 조절을 위해서 고온이나 저온의 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열 교환기 사고, 예. 해당 사고 이전에 배관 청소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 배관 청소 중에 손상 또는 균열에 의해서 아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지금 방금 어떤 기자분들 얘기하셨지만 네. 여수와 같이 국내의 많은 산단에서 이 화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9월에 경북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네. 또 최근에 2018년 전남 공장에서 동일한 열 교환기 작업 중에서 사고가 났고요. 또 2014년 울산 제조 공장에서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열 교환기 내부 튜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고 났죠. 이런 사고가 나면 항상 네. 대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고가 터집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웠다면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교수님? 저는 지금 2012년 9월에요. 경북 구미에서 불산 사고 났었을 때요. 급하게 정부 차원에서 TF팀을 만들고 또 국회에서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이니까 네. 국회에서 특별 예산 편성해서 한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전국 산단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전수조사를 한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유사한 공장이나 준공 연도가 비슷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공학적이고 제도적이고 방제 안전 공학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가기보다는 뭔가 신입 직원들이라든가 신입 공직자에 의해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 한마디로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사진첩 만드는 정도로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현재 산단이 1960년대, 70년대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좀 굉장히 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업주 개개인에 의해서 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가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법과 매뉴얼이 개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건 폭발 사고고 2018년에는 유해가스 누출 사고, 또 저장 탱크 폭발 사고, 직원 감전 사고,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터진 이게 3번째 산업재해고요. 이게 또 사고가 발생한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법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데 지금
화학 제품 업체인 여천 NCC 상시 근로자 수가 제가 알기로 약 9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일단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 내렸고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네. 하겠지만 저는 이제 추후에 중수본 외에도 중앙정부 예. 결정에 따라서 중앙재난대책본부라든가 또 중앙범정부 사고수습본부가 가동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 사후 약방으로 이게 네. 어떤 그 임시적인 어떤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 9월에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그냥 수박 걷어끼기식 하지 마시고 지금 전국의 3단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공단이거든요. 어디서 네.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네네. 정말 제대로 된 대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지검장 있는데 못 본 척 했다는 말입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했던 대해 가지고 대통령 사건을 대사 동결했습니다. 2025 남편 윤석열 후보와 저희가 통화 선생님께 제일 중요한 타겟은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만큼 오늘 저녁 열릴 후보 2차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8시에 2차 TV 토론 열리잖아요.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논란 그리고 공방의 중심이 되겠죠? 예, 뭐 그럴 겁니다. 예. 지난 1차 때는 좀 후보들 간의 방어적인 잽을 주고받았다면 네. 이번에는 아마 공격적인 난타전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적폐 수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부인 김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치열하지 않을까. 더구나 주제가 오늘 청년 그리고 방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또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제일 치열한 분야거든요. 네. 오늘 TV 토론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열리고요. YTN이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1차 탐색전, 1차 토론 탐색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탐색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토론에 임하는 각오를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기 시대에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늘 TV 토론은 다른 후보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제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쟁을 이끌겠습니다. 하루 지금 확진자 5만 명이 넘어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책, 그리고 우리 2030 청년들의 희망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된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분의 생각들을 따져보고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 또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1차 토론 끝나고 각 당에 확인해 보니까 자당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1차 토론 때는요. 1차 예. 토론 때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셨어요? 근데 일단 언론에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근데 토론 이후에 이미지 개선 효과는 누가 더 높았느냐 하면 또 윤석열 후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론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후에 네. 시청자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더 토론을 중요하죠. 그 말을 잘한 후보, 예. 또 이미지가 좋은 후보, 예. 그 두 가지를 중에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토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똑똑한 후보보다 따뜻한 후보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렇군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양강 지지율에 이렇게 박빙인데요. 과연 TV 토론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 우리 대선 사례, 그리고 또 미국 대선 사례를 김정진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20대 대선을 불과 26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가 잠시 뒤 8시부터 열립니다. 지난 3일 1차 TV 토론은 39%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방은 보이지 않았고 뚜렷한 승자와 패자도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현재 1, 2위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박빙인 만큼 그래도 이번 TV 토론이 승부를 가릴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먼저 과거 TV 토론의 승패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TV 토론의 영향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만 토론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토론회에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상을 보시면 파란색 셔츠와 화려한 문양의 넥타이, 노란색 행거치프가 보이죠.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건강 문제와 이미지의 단점도 보완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 2차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대중 후보의 지지율이 33.9%에서 35.6%로 오른 반면 이회창 후보는 31.4%에서 27.9%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선까지 이어졌고 결국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This is a great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60년 케네디 대 닉슨 후보가 한 세계 최초의 TV 토론회입니다. 토론회 전까지만 해도 케네디 후보가 약세였지만 이후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케네디는 TV를 통해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닉슨 후보를 제치고 대권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가 TV 토론을 가장 잘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44%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건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토론 실력은 뛰어났지만 거대 양당 후보의 견고한 고정 지지층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Look at what I accomplished in the Senate as Secretary of State. We're trying to disrupt the collusion between the wealthy donors, the large corporations, and the media executives.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압도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토론의 승자는 힐러리였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지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트럼프였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TV 토론의 영향력을 보면 응답자의 79.8%,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TV 토론이 후보 결정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도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V 토론이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만 후보들이 보여주는 능력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TV 토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보들의 언변도 볼 수가 있지만 표정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중요하고 저는 이번 후보들 여야 4명이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꼭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92년이요? 예, 그때 클린턴 경쟁했습니까? 부시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클린턴과 부시가요? 예, 당시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의 어떤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양다리 걸친다. 이 표현을 거의 한 10번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클린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문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심화된 양극화 문제라든지 성장 제일주의 이런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그랬군요. 슬로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죠. 클린턴 네. 후보가. 그래서 이번 우리 토론에서도 경제 민생 문제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경제 문제 한두 번 이렇게 툭툭 던진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어떤 경제에 대한 집요함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보에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각 후보들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공약만 툭툭 던지고 정책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네. 공약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이 적폐 수사를 놓고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먼저 예.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심하고 저는 던진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청와대나 여권이 말려 들었다고 보는 거고, 근데 말려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워낙 그 적폐 수사, 적폐 청산 이런 화두가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이자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를 정면으로 찔렀기 때문에 네. 여권 문재인 대통령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 제공은 결국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의도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거죠. 예. 다분히. 다만 그게 지금 이제 활활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아마 상당히 며칠 혹은 대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유지론이냐인데 문제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쪽이 더 표가 유리하느냐 뭐 이 계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이라면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목적대로 뭐 여론의 흐름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역풍도 또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풍이 더 불 거라고 충분히 계산을 던진 거죠. 예. 던졌을 때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 반응을 함으로써 전선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 대 바로 윤석열 후보로 됐고 아마 2, 3일 더 지나면 정권 안정론 대 정권의 심판론 이 형태로 전체 흐름 대 흐름으로 보시는군요. 가는 예. 거죠. 근데 여론조사는 지금 정권 교체는 50%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많으면 55% 가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예. 예. 근데 청와대는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입장과 똑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 대통령도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했고 자신도 마찬가지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준비된 모범 답안을 얘기한 거죠. 윤석열 후보 입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정치 보복이라는 건 내 사전에 없다. 다만 법과 시스템에 따라서 범법 행위가 분명히 드러날 경우는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모든 대통령들이 됐던 사람이 후보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대선 직전에 이렇게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표심이 어디로 튀느냐가 첨예한 이제 관심사죠. 그렇군요. 이게 정권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예. 이렇게 대립 구도가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친문, 친노 진영은 상당히 여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예. 호남에 있는 일부 상당수가 이재명 쪽에 몰릴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곧바로 호남의 대척점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뭉칠 수가 있고 또 친노 친문과 대척점에 있는 중도층이 또 네. 뭉쳐서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나오고 윤건영 의원이 사흘 전에 한 이야기가 그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의도적인 발언으로 본다라고 예. 해석을 했거든요. 예. 같은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층이 아니라 중도층의 결집을 노린 그런 그렇군요. 고다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은 이런 발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상당히 관심인데 예. 원장님께서는 이게 정권 심판론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도층은 생활이 힘드니까 예. 인생에 힘들어서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층의 상당수가 윤석열 쪽으로 넘어올 거라고 판단한 거죠.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기 말에는 대통령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예. 왜? 국민들이 너무 화나 있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타고 분노에 불길을 났기 때문에 별로 득될 게 없거든요. 적폐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그 자체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적폐 청산, 적폐 수사하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4년 반 동안 해왔던 게 5년 동안 해왔던 게 적폐 청산이고 네. 거의 정치적으로 유일한 업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한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를, 감정을 참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정치권은요,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적폐수사 발언을 놓고서 공방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세계 16위 아시아 최고로 올랐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법치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생경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본인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대결 구도가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 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 구도로 바뀌면서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서 오히려 마치 이재명 후보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것 같으면 두 사람이
부각되는 게 선거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차별화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을 담는데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데 예.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싸우면서 이재명 후보는 뒤로 좀 빠진 듯한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도 전선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의 형성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차별화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군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호남 표심이라든지 강성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다 얻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바람이 불면서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저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갈 수 있는 표는 다 갔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지 않는 친노 친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외연 확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친노 친문의 일부 진영이 이재명 후보에 온다면 더 많은 중도층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중도 확장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서 일단 추가 의혹이 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이 관행이라면서 김혜경 씨를 좀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에 또 적절치 않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직접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지자체장 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는.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저기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집사 비슷한 사람이 공관에 대개 있다 이게.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밥 산 거. 너 한 자리 했으니까 사라 그러는데 그게 업무 추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대개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시장이나 지사의 시장이나 지사의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의전이라는 건 의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지나쳤다라는 건데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대신 장 봐준 게 없네요. 감사원장.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새로운 또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 후보 부인 의혹과 사과가 대선까지 계속 논란 공방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두 후보 다 리스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이 문제가 돼서 와 이게 대선 판을 뒤흔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또 넘어가서 또 다시 김혜경 씨의 그런 또 과잉 의전 논란, 법인카드 문제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지면서 야 이게 또 판을 또 바꾸는 게 아니야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논란과 논란이 반복되지만 저는 지지율에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대선 판에 결정적으로 좌우로 흔드는데 큰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후보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단일화에 선을 긋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은 또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할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와 담판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 태도가 바뀐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 측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본인들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겠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후보의 통상적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하면서 이 우리 후보가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갈수록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측과의 협상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측과의 어떤 단일화 논의라는 것은 애초에 저희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은 더더욱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표는 또 지금 저 발언을 해석해 보면 구태여 단일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단일화가 야합 형태로 하면 안 되지만 신뢰를 쌓는 형식이면 그 뭐 가능할 수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준석 대표의 심리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하고 싶지 않다. 정말 어떻게 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후보와 옆에 측근 참모들이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 입장도 접을 수밖에 없지 않나. 더구나 야권 인사들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릴레이 압박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준석 혼자, 대표 혼자 안 된다라고 고개를 흔들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들지만 마지못해서 유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대선이 26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곧 후보 등록 있잖아요. 네, 후보 등록이 월요일까지인가요?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2월 14일 일단 뭐 마감입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 지금 뭐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네. 14일까지는 그 이후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시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뭐 투표 용지 만들 때, 투표용지 인쇄 때까지. 그다음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하루 전날 특정인 지지 선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후보 보면 모두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완주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언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상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화의 방식인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때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단일화가 가장 그래도 근접하고 적절한 모델일까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언론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DJP 단일화 97년 단일화 모델이 그래도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DJP 단일화는 오랜 기간 그 단일화 협상을 하지 않았나요? 오랜 기간 단일화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히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일화 97년 DJP 단일화 때 우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문서화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저 때입니까? 두 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에 보면 합의문에 보면 4개 주제로 해서 한 20여 개 항목이 샅샅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중에 하나 먼저 1항 4조 부분 보면 양당은 정책의 조정, 기타 양당 공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그걸 하고 양당 동수 대표로 구성하는 가칭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한다. 이 정도라고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매번 내각이라든지 대표라든지 협상단을 동수로 해서 어떻게 협의한다, 무슨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가 흔쾌하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혹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공동정부 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제시돼야 되겠죠. 근데 저렇게 단일화 협상하고 합의문까지 만들고 약속은 지켰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지켰습니다. 2년 동안. 2년 후에 이제 결국 이제 결렬됐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뭐 그게 4년 5년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초기 모든 정부는 1, 2년이 중요합니다. 앞에 그 부분만 적절하게 한다면 무난하고 유럽도 연정도 보면은 그렇게 2, 3년 가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5년, 10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있는 이제 연정 어떻게 보면 공동정부 시도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작부터 성공할 건지 아니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릴지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의 가장 관전 포인트 1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 최근 나온 지지율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잠깐 보여주시죠. 갤럽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 37, 박빙입니다. 오차범위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13인데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네요. 35에서 13. 예, 작년에 새해가 넘어오고 그다음에 설 연휴도 지나고 오늘 현재 벌써 37, 36으로 완전히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뭐 동률이라고 해도 비슷한데 거기에 안철수 후보는 17에서 쭉쭉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10%가 중도표란 말입니다. 상당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13%에서 이후로 12, 11, 10%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예. 중도의 지지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값은 올라간다. 그리고 언론은 지지율은 떨어져도 예. 몸값은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의 혹은 나아가서 0.1%의 중도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번 대선인데 네. 5% 혹은 10% 이상의 중도표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다. 그래서 저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하는 거고 보시는군요. 안철수의 단일화. 이번 대선의 최고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네. 역시 이번에 상수가 또 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주말 일정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 메타버스 타는데요. 가는 곳이 충청하고 제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열차를 타고 간다는데요. 예. 충남하고 호남입니다. 자, 방문을 어디로 하느냐. 이것도 메시지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입담이 좋고 대중 친화력이 높아서 정말 지방에 돌면은 그 막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마지막 메타버스 일정이라고 했을까요? 예. 이제 워낙 중앙 정치에 이제 전체 흐름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다니는 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동 사건만 없었으면 아마 메타버스로 펄펄 날았을 겁니다. 아마 지지율도 쑥쑥 올라갔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대장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애를 먹고 이제 마지막 큰 흐름, 뭐 단일화라든지 혹은 뭐 차별화라든지 뭐 이런 큰 흐름에 집중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호남 공략. 그렇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공략 지금 1호로 그러니까 그 공략 전략인 셈이죠. 호남에 아다시피 역대 대선에서 10% 넘었던 거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딱 한 번 아니었습니까? 10.5%였는데요. 그 전에 지지율이 높아도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사이 윤석열 후보 보니까 15%, 20% 심지어는 거의 뭐 28%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호남에서요. 여론조사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상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호남에 대한 여건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과거에도 막판에는 또 민주당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가장 좋고 그래서 20% 목표했다가 23, 50%가 목표를 올렸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최종 득표율이 정말 10%만 넘어도 상당히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15%만 넘어도 수도권이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윤석열 후보는 호남으로 내려가고 또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인 중앙으로 더 공을 들이는 그런 전략에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서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서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에탄올 화로 취급 부주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른바 불멍을 하며 캠핑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탄올화로는 연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에탄올 화로입니다.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화상 카메라로 보면 빨갛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었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 담겨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불이 붙어 있는 화로에 연료를 주입하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거센 불길은 주변에 있는 암막 커튼을 그대로 집어삼켜 버립니다. 보관 용기 안에서 액체 상태인 알코올이 기체로 변해 있다 보니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길로 변합니다. 기체는 확산이 확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액체보다도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추운 겨울 집 밖에서 캠핑을 할 때도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숯 화로를 텐트 안에 넣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10분도 안 돼 1600ppm을 넘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 이상 머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석유난로와 휴대용 가스난로를 동시에 켜놓은 경우에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부득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셔갖고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역시 복사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이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벌인 사업의 수익금 일부가 김 회장의 장식품과 옷, 이발비로 쓰였다는 국가보훈처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김 회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은 YTN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가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보훈처에 즉각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회 개혁 모임 등 광복회 일부 대의원들은 김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슈퍼마켓 2층 야외 주차장에서 BMW 승용차가 가설 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승용차가 전복됐지만 50대 운전자 A씨는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지나던 차량이나 사람도 없어 2차 사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차하려다 운전이 미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며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와 동물권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대 촬영물을 잇따라 게시한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서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암사동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4층과 5층 호실을 태운 뒤 1시간 20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4층 주민 40대 여성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뒤에 홧김에 방에 걸려있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지고 나온 김 위원장의 친서는 다른 기록물들과 함께 국립문서보관소로 최근 회수됐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유독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대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큰 봉투에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가 화제가 됐고 기회가 될 때마다 친서를 내보였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ey've never written letters like that.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2018년 이후 이른바 러브레터로 불리는 최소 27통의 친서를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퇴임 시 다른 문서들과 함께 이 친서들을 플로리다 사저로 가져갔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후에도 김 위원장과 일종의 서신 교환이나 논의를 유지해 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기자인 매기 하버먼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준비 중인 하버먼은 그러나 그의 말과 실제 일어난 일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김 위원장과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관하던 친서는 규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15박스 분량의 다른 문서들과 함께 최근 국립문서보관소가 회수해 갔습니다. 미 하원은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을 모두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겨야 한다는 규정 위반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2연속 메달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뗐습니다. 어제 예선전 첫 경기에서는 강호 캐나다에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오늘 영국과의 경기에서 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수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또 두 번의 예선 경기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팀킴을 곁에서 지켜본 이동건 의성군청 컬링팀 코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컬링팀 지도자 이동건입니다. 네, 이동건 우리 코치님. 팀킴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영국과의 경기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 지금 9엔드 진행 중인데요. 예. 2엔드 결정적인 3점 찬스에서 네. 찬스를 잘 살리지 못했고 지금 방금 한 점 더 주고 6대5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요. 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승전보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제 캐나다 경기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캐나다 참 아쉽게 패했어요.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첫 경기부터 세계 최강 캐나다 팀을 만난 게 변수였고 그리고 6엔드까지 선수들이 잘 경기를 펼쳐갔는데 7엔드 이제 경기 후반으로 돌면서 아이스 컨디션을 잘 읽지 못했고 그래서 대량 실점을 한 것이 패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아쉽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네네. 예. 컬링 경기가 열리는 컬링장이 수영장을 고쳐서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빙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선수들도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통 올림픽 아이스가 수영장이나 실내 체육관을 개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그리고 기계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경기장 아이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요. 선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혼성 컬링팀 거기서 강팀들도 빙질 적응에 실패해가지고 실수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캐나다를 제외한 제3국에서 경기를 할 때 아이스 컨디션 때문에 강팀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수영장을 개조해서 또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온습도 관리가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12도 정도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14.2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온도도 그렇고 지금 온도가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아이스를 리딩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가서 연습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조건은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스를 얼마나 잘 이겨내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냐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있는 경기장보다 빙질이 상당히 낮은가 봐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올림픽 매뉴얼대로 아이스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또 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뭐 컬링이라는 게 아이스에 대한 변수가 워낙 많은 경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 선수들이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 영국 그리고 또 다음 어느 나라와 붙게 됩니까?
지금 뭐 일본, 네. 중국, 예. 스웨덴 뭐 이런 강국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출전한 팀들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10개 팀이 그대로 출전을 했습니다. 선수 구성이 조금 바뀌었지만 네. 특이하게도 여자팀 10팀이 지난 평창하고 똑같은 나라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팀들이고 네. 또 많은 또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10개 팀이 네. 한 번씩 경기를 치르면 모두 9경기를 치르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4강을 가리고 예. 거기 4강 팀이 이제 1, 2, 3위를 가리는 또 플레이오프 결정전을 또 하게 되죠. 네. 우리가 지난 평창 대회에서 은메달 땄죠. 네네. 예. 이번에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세요? 지금 팀킴 같은 경우에 네. 다른 어느 나라보다 팀워크가 좋고 또 선수들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은메달을 땄고 어느 대회에 가서도 우리 선수들이 우승할 수 있는 우승 후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선수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것을 잘 풀어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 선수들 이번에도 국민들한테 꼭 좋은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4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팀 우리나라와 캐나다 네.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스웨덴 정도, 네. 스웨덴 그리고 뭐 나머지 한국과는 어느 나라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중인 팀킴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가기 전에 김은정 선수가 베이징 하늘을 태극기로 물들이겠다 하고 갔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또 나머지 김은정 선수, 김영미 선수, 그리고 김초희, 김경애, 그리고 김선영 선수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그동안 또 평창 올림픽 은메달 이후에 또 뭐 많은 사연들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그렇죠. 예. 꼭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지금까지의 서름을 좀 털고 꼭 베이징 올림픽 포디움에 5 선수가 서서 국민들께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네. 우리나라 국민들 다 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네네. 꼭 좋은 결과 네. 기대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건 네. 의성군청 컬링팀 코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경기를 보고 숙소로 향하려고 방역 택시를 탔습니다. 오늘 베이징에 온 뒤로 처음으로 우리 선수단이 메달을 따서 이거 마치 입을 맞춘 듯한 짠듯 전혀 안 짰습니다. 근데 너무 안 좋아하고 덤덤한 느낌이라 약간 민망하지 않았어요? 어땠어? 메달리스트 처음 봤는데? 김민석 선수 제가 메달리스트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덤덤하고 되게 젊은 선수니까 흥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메달이니까는 그렇게 흥분할 수 있는데 너무 침착하고 덤덤해 보여서 역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거죠.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너무 쫄깃하게 바라봤잖아요. 기자석에 앉아서 이제 8명 진짜 한 명 한 명 특히 그 마지막 캐나다 선수가 중간에 3위 기록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느렸으면 간절한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석 선수는 오히려 그냥 자기는 자기의 플레이를 했고 뭔가 난 내 거 있으니까 주어진 운명에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기다렸대요. 오 멋있다. 정말 그 멘탈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본받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베이징에 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그 선수들의 멘탈은 대단한 것 같아요. 가깝네. 금방 오네. 저희가 코로나로 대회 기간 3주 동안 패스로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패스로프라는 것이 경기장과 숙소랑 기자실, 큰 미디어 센터, MMC 3군데만으로 오갈 수 있고 거기에 오갈 때는 셔틀버스 아니면 방역택시 딱 2가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셔틀을 타게 되면 거의 1시간? 1시간 정도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여러 호텔을. 그래서 내일 또 아침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택시를
업무의 효율성 중요합니다. 아침에 오늘 몇 시에 나오셨죠? 아침에 그래서 방역 택시를 탔습니다. 설명이 합리화인가요? 네, 저희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더 좋은 기사를 위해 좋아요. 자, 방역 택시를 타고 문이 열리고 호텔로 입성.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수증은 영수증. 나날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올 들어 가장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8.8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서울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서부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와 그리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짙어져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수도권 과 충남 그리고 세종과 전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 그 밖에 전국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광주 1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10도, 대전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대개 건조함이 해소되겠는데요. 다만 휴일 오후부터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